냄새나는 노인네가 여기 왜 있어? 여긴 내 자리가 아니야, 노인네야. 박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75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모욕을 견뎌냈지만 이 순간만큼은 달랐다. 국밥집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매주 화요일 아침 10시. 정순에게 이 시간은 일주일의 작은 의식이었다. 경북 구미 시내 골목 안쪽 3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할매국밥이라는 간판의 국밥집. 정수는 늘 같은 자리, 창가 쪽 벽에 등을 기댄 채 앉았다. 군대 시절 버릇이었다. 전장에서 배운 습관 등 뒤를 벽으로 막고 출입구가 보이는 자리에 앉는 것.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따끈한 거 바로 갖다 드릴게요. 아르바이트생 이소정이 환하게 웃으며 물수건을 내밀었다. 22살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이곳에서 일한 지 1년째였다. 소정은 정순의 주문을 외우고 있었다. 국밥 한 그릇, 김치는 조금만, 깍두기는 많이.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주름진 얼굴에 번지는 온화한 표정.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예리했다. 한국전쟁 참전 간호장교 출신. 총알이 빗발치는 야전병원에서 부상병들을 살려낸 그 손은 지금도 떨림 없이 숟가락을 들어 올렸다. 국밥이 나왔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정수는 첫 숟가락을 뜨려던 참이었다. 그때 국밥집 문이 거칠게 열렸다. 야, 여기 소주 한 병.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선 남자. 박진호 45살. 건설업체 현장 관리자였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렸다. 아침부터 술에 취한 모습이 역력했다. 손님, 아직 점심시간 전인데 술은. 주인 할머니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지만 박진호는 손을 휘저으며 자리에 털썩 앉았다. 하필 정순의 맞은편 테이블이었다. 에이, 시끄러워. 돈 내는 손님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국밥집 안에 다른 손님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구석 테이블의 소방서장은 신문을 더 높이 들어 올렸고 창가의 시장 부인은 동행과 속삭이며 고개를 저었다. 모두가 불편해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정수는 조용히 국밥을 먹었다. 시선을 내리깔고 자극하지 않았다. 70년 넘게 살아오며 배운 지혜였다.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는 것. 하지만 박진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요즘 이 동네가 왜 이 모양인지 알아? 늙은이들이 너무 많아서야. 재개발도 안 되고 발전도 없고. 정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노인네들만 남아서 동네를 망치고 있다니까. 세금만 축내고. 소정이 황급히 다가가 박진호에게 국밥을 내려놓았다. 손님 식사하세요. 음식이 식어요. 야, 너도 조심해. 나중에 너도 늙으면 똑같이 천덕꾸러기 된다고. 그 순간 정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박진호와 눈이 마주쳤다. 정순의 눈빛은 차가웠다. 전쟁터에서 죽음을 목격하고 생명을 살려낸 그 눈빛. 박진호는 이상하게도 그 시선에 자극을 받았다. 뭘 봐, 할망구. 국밥집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숟가락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것이 멈췄다.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시선을 내리고 국밥을 한 숟가락 떴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 무공 훈장이 작게 빛났다. 재킷 안쪽에 단 그 훈장은 50년 전 대통령이 직접 수여한 것이었다. 박진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리며 정순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야, 내가 말하는데 왜 대꾸를 안 해? 소정이 놀라 손을 뻗었다. 손님, 제발. 닥쳐. 박진호의 목소리가 국밥집을 뒤흔들었다. 그는 정순을 내려다보며 손가락질을 했다. 여긴 내 자리가 아니야, 늙은이. 이 동네는 이제 바뀔 거야.
너 같은 쓸모없는 인간들이 사라져야 발전이 된다고. 정수는 여전히 침묵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저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계산대로 일어서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박진호의 손이 정순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가려면 빨리 가. 정순의 몸이 뒤로 휘청였다. 균형을 잃은 그녀는 뒤쪽 테이블에 부딪혔고 국밥 그릇이 쏟아졌다. 하얀 국물이 바닥에 퍼지고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총성처럼 울렸다. 국밥집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정수는 바닥에 한 손을 짚고 있었다. 흰 머리가 흐트러졌고 안경이 코끝에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등은 여전히 곧았다. 사건이 일어나기 1시간 전 박정순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오전 8시 30분. 구미시 원평동 다세대 주택 2층. 정수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9월의 아침 공기가 시원하게 들어왔다. 멀리 금오산 자락이 보였다. 50년 전 젊은 간호장교였던 그녀가 처음 이 도시에 발을 디뎠을 때도 저 산은 같은 자리에 있었다. 오늘도 화요일이네. 정수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혼자 사는 지 15년. 남편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 도윤이는 서울에서 국회의원으로 바쁘게 살았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왔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이번 주도 국회 일정 때문에 못 내려갈 것 같아요. 괜찮다. 내일이 중요하지. 정수는 늘 그렇게 대답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은 전쟁을 견뎌낸 사람이었다. 외로움쯤이야. 옷장에서 베이지색 재킷을 꺼냈다. 안쪽 주머니를 확인했다. 작은 훈장 케이스가 그곳에 있었다.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 훈장. 정수는 이것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나는 박정순. 대한민국 육군 간호장교 출신. 계급장은 떼었어도 자부심까지 버린 건 아니야. 거울 앞에 선 정수는 허리를 곧게 폈다. 75세의 몸이었지만 자세만큼은 여전히 군인이었다. 오전 9시 50분. 정수는 집을 나섰다.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지팡이는 없었다. 필요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을 했고 무릎도 허리도 아직 튼튼했다. 군대에서 단련된 체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정순 씨, 국밥집 가세요? 동네 슈퍼 앞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다. 응, 화요일이잖아. 나도 같이 갈까요? 아니, 괜찮아. 천천히 혼자 걷고 싶어.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사실 혼자가 편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대화를 해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과거 이야기가 나왔다. 전쟁 이야기, 아픈 이야기,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국밥집까지는 도보로 15분 거리였다. 정수는 천천히 그러나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걸었다. 오전 10시 정각. 할매국밥 도착.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사골 우려낸 국물 냄새, 파 썰어 넣은 냄새, 오래된 나무 테이블의 묵은 냄새. 정수는 이 냄새가 좋았다. 집 냄새 같았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이소정이 환하게 웃으며 맞았다. 22살 대학생. 정수는 이 아이를 좋아했다. 예의 바르고 부지런하고 무엇보다 노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오늘도 같은 자리에 앉으실 거죠? 그래야지. 정수는 창가 쪽 구석 테이블로 갔다. 등을 벽에 기대고 출입구가 보이는 자리. 이 자리에 앉으면 안심이 됐다. 누가 들어오는지 누가 나가는지 다 보였다. 국밥집 안에는 이미 몇몇 손님이 있었다. 구석 테이블에는 구미 소방서 서장이 신문을 보며 국밥을 먹고 있었다.
50대 중반 정순과는 가끔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다. 창가 쪽에는 시장 부인과 그 친구로 보이는 여성이 수다를 떨고 있었다. 중앙 테이블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다.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다. 할머니, 국밥 나왔어요. 소정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내려놓았다. 정수는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다. 숟가락을 들었다. 첫 숟가락을 뜨려는 순간이었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야, 여기 소주 한 병. 박진호였다. 정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국밥에 집중했다.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다. 군대에서 배운 또 다른 습관, 주변 상황을 항상 인지할 것. 박진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술에 취한 목소리. 오전 10시에 이미 술 냄새를 풍기는 남자. 정수는 그런 사람을 경계했다.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손님, 아직 점심시간 전인데 술은. 주인 할머니의 난처한 목소리. 에이, 시끄러워. 돈 내는 손님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박진호는 정순의 맞은편 테이블에 앉았다. 거리는 3미터 남짓. 너무 가까웠다. 정수는 여전히 시선을 내리깔고 국밥을 먹었다. 자극하지 말 것. 관여하지 말 것.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나갈 것. 하지만 박진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요즘 이 동네가 왜 이 모양인지 알아? 정순의 숟가락이 멈췄다. 늙은이들이 너무 많아서야. 국밥집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소방서장이 신문을 내려놓았다. 시장 부인이 수다를 멈췄다. 대학생이 타이핑을 중단했다. 모두가 박진호를 쳐다봤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재개발도 안 되고 발전도 없고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노인네들만 남아서 동네를 망치고 있다니까. 정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슬픔이었다. 나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는데 세금만 축내고. 박진호의 말이 칼처럼 날아왔다. 소정이 황급히 국밥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손님, 식사하세요. 음식이 식어요. 야, 너도 조심해. 나중에 너도 늙으면 똑같이 천덕꾸러기 된다고. 그 순간 정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박진호와 눈이 마주쳤다. 정순의 눈빛은 차가웠다. 감정이 없는 듯 보였지만 그 안에는 7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전쟁의 기억, 죽음의 기억, 살아남은 자의 기억. 박진호는 그 눈빛에 묘한 자극을 받았다. 뭘 봐, 할망구. 국밥집이 얼어붙었다.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 시선을 내리고 국밥 한 숟가락을 떴다. 그러나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국밥집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박진호의 폭언 이후 모든 손님이 불편한 침묵 속에 갇혔다. 숟가락을 든 손들이 멈췄고 대화는 끊겼다. 누구도 박진호를 직접 쳐다보지 않았지만 모두의 신경은 그에게 쏠려 있었다. 구석 테이블의 소방서장 박일수는 신문을 다시 들어 올렸다. 하지만 글자는 읽히지 않았다. 그는 26년차 공무원이었다. 지역사회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신문 뒤에 숨어 있었다. 저 사람 완전히 취했네. 관여하면 귀찮아질 텐데. 박일수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떴다. 맛이 없었다. 양심이 목구멍을 막았다. 저 노인은 매주 이곳에 왔다.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일수는 신문을 내려놓지 않았다. 창가 쪽 시장 부인 최명희는 동행인 이경숙의 손을 꼭 쥐었다. 저 사람 왜 저래? 미쳤나? 최명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쉬, 조용히 해. 저 사람 건설회사 사람이잖아.
우리 남편이 재개발 관련해서 미팅했던 회사야. 이경숙의 목소리는 더 작았다. 그래도 저건 너무하잖아. 저 할머니 매주 오시는 분인데.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서면 남편한테 피해갈 수도 있어. 최명희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이 비겁하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 가족의 생계, 지역 사회에서의 입지 모든 것이 걸려 있었다. 미안해요, 할머니.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최명희는 물컵을 들어 입술을 적셨다. 목이 타들어갔다. 중앙 테이블의 대학생 이민재는 노트북을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의 글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24살 지역대학 언론학과 4학년. 이민재는 졸업작품으로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이었다. 주제는 소도시의 일상. 그는 오늘도 카메라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왔다. 국밥집의 평범한 아침 풍경을 촬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금 펼쳐지는 광경은 평범하지 않았다. 이민재는 가방 속 카메라를 만졌다. 손이 떨렸다. 찍어야 하나? 아니면. 그는 언론학도였다. 진실을 기록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웠다. 저 취한 남자가 자신에게 화를 낼 수도 있었다. 카메라를 부술 수도 있었다. 폭력을 휘두를 수도 있었다. 그냥 모른 척하고 가는 게 나을까? 이민재는 노트북 화면만 응시했다. 하지만 귀는 박진호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있었다. 주방 안쪽 국밥집 주인 김영자는 냄비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68살 이 국밥집을 30년째 운영하고 있었다. 이 동네의 모든 사람을 알았고 모든 사람이 그녀를 알았다. 박정순도 단골이었다. 15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후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왔다. 늘 같은 자리, 같은 메뉴. 조용하고 깍듯하고 항상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모욕당하고 있었다. 영자는 국자를 내려놓고 홀 쪽을 바라봤다. 박진호의 뒷모습이 보였다. 술 냄새가 주방까지 풍겼다. 저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하나? 하지만 영자는 나서지 못했다. 박진호가 속한 건설회사는 이 지역에서 힘이 있었다.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회사였다. 만약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이 건물도 재개발 대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내 가게도 지켜야 하는데. 영자는 다시 냄비를 저었다. 손이 떨렸다. 아르바이트생 이소정은 계산대 앞에 서서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22살 대학 2학년. 등록금을 벌기 위해 주말과 평일 아침에 이곳에서 일했다. 1년 동안 수많은 손님을 봤지만 박정순 할머니는 특별했다. 항상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 젊은 아르바이트생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 가끔 소정의 대학 생활을 물어보고 공부 열심히 해라고 격려해주는 사람. 그런 할머니가 지금 모욕당하고 있었다. 소정은 주방 쪽을 돌아봤다. 사장님 영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내가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 하지만 소정은 22살이었다.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저 남자에게 대항할 힘도 권위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두 손을 꼭 쥐고 서 있을 뿐이었다. 박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정순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정순의 국밥 그릇 위에 드리웠다. 야, 내가 말하는데 왜 대꾸를 안 해? 정순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수건으로 입가를 닦았다. 천천히 침착하게. 박진호는 그 모습에 더 화가 났다.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이봐 할망구. 내 말 안 들려? 국밥집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소방서장 박일수는 신문을 쥔 손에 땀이 났다. 시장 부인 최명희는 동행인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대학생 이민재는 가방 속 카메라를 만졌다. 주인 영자는 주방 문 뒤에 숨었다. 아르바이트생 소정은 눈물이 핑 돌았다. 모두가 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박진호와 눈이 마주쳤다. 정순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분노도 없었다. 그저 깊은, 아주 깊은 슬픔만이 있었다. 이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이제는 이 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걸까? 정수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산을 하고 조용히 나가려 했다. 하지만 박진호는 그녀를 놔주지 않았다. 어디가? 내가 가라고 했어? 박진호의 손이 정순의 어깨로 뻗었다. 이소정이 소리쳤다. 손님 제발. 하지만 늦었다. 박진호의 손이 정순의 어깨를 세게 밀었다. 가려면 빨리 가. 정순의 몸이 뒤로 휘청였다. 75세의 몸은 균형을 잃었다. 뒤쪽 테이블에 부딪히며 국밥 그릇이 쏟아졌다. 쨍그랑.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 국밥집 안의 시간이 멈췄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리고 대학생 이민재의 손이 가방 속으로 들어갔다. 카메라를 꺼내는 손. 떨리는 손. 하지만 멈추지 않는 손. 셔터를 누르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찰칵.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박정수는 바닥에 한 손을 짚고 있었다. 뜨거운 국물이 재킷을 적셨고 깨진 그릇 파편이 손 옆에 흩어져 있었다. 흰 머리가 흐트러졌고 안경이 코끝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신음도 비명도 없었다. 전쟁터에서 배운 것 고통을 드러내지 말 것. 적에게 약점을 보이지 말 것.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박진호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술 취한 눈, 비틀거리는 몸, 그러나 그 얼굴에는 묘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그래, 이제야 좀 조용해지네. 박진호가 중얼거렸다. 이소정이 비명을 삼키며 달려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소정은 무릎을 꿇고 정순의 팔을 부축했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차올랐다. 22살 대학생에게 이 광경은 너무 충격적이었다. 괜찮아. 나 괜찮아. 정순이 작게 말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소정을 안심시키려는 듯한 톤이었다. 할머니,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정은 정순의 팔을 잡고 천천히 일으켰다. 정순의 몸무게는 가벼웠다. 너무 가벼웠다. 50kg도 안 될 것 같았다. 정순이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덜덜 떨렸지만 그녀는 허리를 곧게 폈다. 군인의 자세. 간호장교의 자세. 재킷을 털었다. 국물 자국이 얼룩덜룩했다. 안경을 다시 올려 썼다.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리고 박진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국밥집 안의 손님들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방서장 박일수가 신문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손이 떨렸다. 이건 폭행이잖아. 그는 공무원이었다.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는 신문 뒤에 숨어 있었다. 박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박진호에게 다가가지는 못했다. 그저 멀찍이 서서 지켜볼 뿐이었다. 신고를 해야 하나? 그런데 저 사람 회사가. 그는 다시 주춤했다. 시장 부인 최명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옆에 이경숙은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저건 범죄야. 이경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 나도 알아. 최명희는 핸드백을 꼭 쥐었다. 안에 휴대폰이 있었다. 신고를 할 수 있었다. 경찰을 부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가방을 열지 않았다. 만약 내가 신고하면 우리 남편이 그 건설 회사랑 계약하려던 거 다 틀어질 거야. 최명희는 고개를 돌렸다. 정순을 쳐다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 그쪽으로 갔다. 노인이 바닥에서 일어나는 모습, 쓰러졌지만 다시 서는 모습. 그 모습이 최명희의 가슴을 찔렀다. 대학생 이민재는 손이 떨렸다. 그는 방금 카메라를 꺼냈다. 셔터를 한번 눌렀다. 정순이 바닥에 쓰러진 순간을 찍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찍을 수 없었다. 카메라를 다시 가방에 넣어야 할지 계속 찍어야 할지 갈팡질팡했다. 이건 기록해야 해. 언론학도로서.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박진호가 자신을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 카메라를 빼앗기면? 폭행을 당하면? 이민재는 카메라를 가방 속에 반쯤 숨긴 채 떨리는 손으로 렌즈만 내밀었다. 그리고 계속 찍었다. 찰칵, 찰칵. 주방 안 주인 김영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하느님, 이럴 수가. 영자는 30년 동안 국밥집을 운영하며 수많은 일을 봤다. 취객, 싸움, 시비 다 겪었다. 하지만 이건 달랐다. 노인을 폭행하는 장면. 그것도 자신의 가게 안에서. 영자는 주방을 나와야 했다. 박진호를 말려야 했다. 경찰을 불러야 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 가게, 내 생계. 그녀는 자신이 비겁하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정수는 천천히 박진호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소정이 깜짝 놀라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할머니 안 돼요. 그냥 나가요. 제가 경찰 부를게요.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정수는 소정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다. 그리고 박진호 앞에 섰다. 둘 사이의 거리는 1미터. 정수는 박진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75세 노인과 45세 남자. 체격 차이는 명백했다. 힘의 차이도 명백했다. 하지만 정순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당신은 지금 큰 실수를 했어요. 정순이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박진호는 코웃음을 쳤다. 실수? 내가? 늙은이 주제에 감히. 나는 박정순. 대한민국 육군 간호장교 출신. 6.25 전쟁 참전 유공자. 정순이 재킷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케이스를 꺼냈다.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훈장이 있었다. 오래된 금속 훈장. 빛이 바랜 하지만 여전히 빛나는 훈장. 나는 전장에서 부상병을 살렸어요.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사람들을 살렸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국밥집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정순을 쳐다봤다. 박일수는 입을 벌렸다. 최명희는 눈물이 고였다. 이민재는 카메라를 꺼내 정순의 얼굴을 찍었다. 영자는 주방에서 나와 홀로 들어왔다. 그런데 지금 내가 지키려 했던 이 나라에서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모욕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으로 감정이 목소리에 실렸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박진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훈장을 본 순간 무언가가 그의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술기운이 이성을 이겼다. 닥쳐. 훈장이 뭐 대수야?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소용이야? 박진호가 소리쳤다. 그리고 그의 손이 다시 올라갔다. 국밥집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이소정이 비명을 질렀다. 안 돼요. 하지만 박진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찰칵. 이민재의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울렸다. 박정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박진호의 손이 허공에서 멈춰 있었다. 위협이 제스처. 때릴 듯 말 듯한 그러나 아직은 내려오지 않은 손.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정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고개를 돌리지도 한 걸음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박진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전쟁터에서 배운 것. 두려움을 보이는 순간 당신은 진다. 박진호는 그 눈빛에 묘한 압박을 느꼈다. 75세 노인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단련된 정신력이 담겨 있었다. 뭘 쳐다봐. 박진호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이소정이 정순의 옆으로 다가섰다. 할머니, 제발 나가요. 이 사람 위험해요. 소정의 목소리는 떨렸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22살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었다. 노인을 지키기 위해 옆에 서는 것. 정수는 소정을 돌아봤다. 부드러운 눈빛이었다. 고마워, 소정아. 하지만 나는 괜찮아. 할머니. 내가 지금 물러서면 이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를 괴롭힐 거야. 그게 더 두려워. 정순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마치 환자를 안심시키는 간호장교의 목소리처럼. 소정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저 정순의 옆에 서 있을 뿐이었다. 국밥집 안의 공기가 다시 변했다. 소방서장 박일수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신문 뒤에 숨지 않았다. 나는 소방서장이야. 사람을 구하는 게 내 일이잖아. 박일수는 주먹을 쥐었다. 26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쌓아온 보신주의가 그를 잡아당겼다. 하지만 저 노인의 눈빛이 그를 밀어냈다. 이봐요, 손님. 박일수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말을 이어갔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노인을 폭행하는 게 말이 돼요? 박진호가 박일수를 쏘아봤다. 당신 누군데 끼어들어? 나는 구미 소방서장 박일수요. 당신이 한 행동은 명백한 폭행죄요. 박일수의 목소리가 조금씩 단단해졌다. 박진호는 코웃음을 쳤다. 소방서장? 그게 뭐 대단한 거라도 돼? 당신이나 저 늙은이나 다 똑같아. 쓸모없는 인간들. 창가 쪽 시장 부인 최명희가 핸드백을 열었다. 손이 떨렸다. 양심과 이기심이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내가 방관하면 나도 똑같은 거야. 최명희는 휴대폰을 꺼냈다. 112를 눌렀다. 옆에 이경숙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명희야, 괜찮겠어? 남편보다 중요한 게 있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 최명희의 목소리는 결연했다. 전화가 연결됐다. 112 신고센터입니다. 여기 구미시 원평동 할매 국밥집이요. 지금 노인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대학생 이민재는 카메라를 완전히 꺼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박진호와 정순을 프레임 안에 담았다. 찰칵, 찰칵, 찰칵. 박진호가 이민재를 발견했다. 야, 이 새끼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박진호가 이민재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이민재는 카메라를 내리지 않았다. 기록하는 거예요. 진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카메라는 계속 작동했다. 기록? 지금 당장 그거 꺼. 안 그러면 뭐? 나도 때릴 거예요? 이민재가 되물었다. 24살 대학생의 용기였다. 박진호는 이민재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 순간 정순이 박진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 학생은 제대로 하고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기록하는 거예요.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진호가 다시 정순을 쳐다봤다. 분노가 그의 이성을 완전히 삼켰다. 이 할망구가 끝까지. 박진호의 손이 번쩍 올라갔다. 이번에는 위협이 아니었다. 진짜였다. 국밥집 안의 모든 사람이 소리쳤다. 안 돼요. 소정이 정순을 밀어냈다. 박일수가 달려갔다. 최명희가 비명을 질렀다. 영자가 주방에서 뛰어나왔다. 하지만 모두 늦었다. 찰칵. 이민재의 카메라만이 그 순간을 정확히 포착했다. 박진호의 손이 내려오는 순간, 정순의 얼굴로 향하는 손, 그리고 그 손바닥이 정순의 뺨을 후려치는 순간, 짝! 소리가 국밥집을 가득 채웠다. 채찍 소리처럼 날카로운 소리. 정순의 머리가 옆으로 꺾였다.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발은 여전히 바닥에 굳건히 붙어 있었다. 허리는 여전히 곧았다. 국밥집 안의 시간이 멈췄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박진호는 자신의 손을 쳐다봤다. 손바닥이 붉었다. 노인의 뺨을 때린 손.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박진호를 다시 쳐다봤다. 피가 입가에서 흘렀다.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꺾이지 않았다. 이제 당신은 끝이에요. 정순이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다. 그녀는 재킷 안쪽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연락처를 눌렀다. 첫 번째 연락처. 도윤아. 전화가 연결됐다. 반대편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 괜찮다. 그런데 이 일이 오늘 뉴스에 나올 거야. 정순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국밥집 안의 모든 사람이 그 대화를 들었다. 박진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다. 전화 반대편 목소리의 주인공. 김도윤. 대한민국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그리고 박정순의 딸. 엄마, 지금 어디세요? 무슨 일이에요? 전화기 너머 김도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그녀는 회의 자료를 검토하던 중이었다. 정수는 입가의 피를 손등으로 닦았다. 할매 국밥집이야. 엄마가 폭행당했다. 뭐라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다. 국밥집 안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그런데 도윤아, 이건 엄마 혼자만의 일이 아니야. 정수는 박진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건 이 나라의 모든 노인이 겪는 일이야.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폭행당하는 일. 엄마는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전화기 너머로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도윤이 벌떡 일어선 소리였다. 엄마, 지금 바로 갈게요. 경찰은 불렀어요? 누군가 신고했을 거야. 정수는 창가의 최명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혼자 있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차 끌고 갈게요. 도윤아. 정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조심히 와. 속도 내지 말고. 엄마는 괜찮으니까. 전화가 끊겼다. 박진호는 그 대화를 들으며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다. 국회의원. 김도윤. 그 이름은 지역에서도 유명했다. 젊은 여성 정치인. 정의감이 강하고 부정부패에 타협하지 않는 인물. 그리고 무엇보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재개발 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 박진호가 속한 건설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검토하는 위원회. 저 사람이 국회의원 딸이라고? 박진호가 중얼거렸다. 술기운이 조금씩 깨기 시작했다.
정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었다. 다리 하나가 휘어져 있었지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시 썼다. 나는 당신에게 경고했어요. 큰 실수를 했다고. 정순이 말했다. 박진호는 뒷걸음질 쳤다. 갑자기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내가 국회의원 어머니를 때렸다고. 국밥집 문이 열렸다. 경찰입니다.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다. 젊은 순경과 중년의 경장. 최명희의 신고를 받고 5분 만에 도착한 것이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경장이 국밥집 안을 둘러봤다. 바닥에 깨진 그릇, 흩어진 국물, 그리고 입가에 피를 흘리고 있는 노인. 상황은 명백했다. 저기요, 경찰관님. 이소정이 다가갔다. 저 남자가 할머니를 밀쳤어요. 그리고 뺨을 때렸어요. 소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다. 경장이 박진호를 쳐다봤다. 맞습니까? 박진호는 입을 벙긋거렸다. 변명을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저 건.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요. 이민재가 나섰다. 그는 카메라를 들어 보였다. 저는 대학생 이민재입니다. 언론학과 4학년이고요. 다큐멘터리 촬영 중이었는데 모든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이민재는 카메라 화면을 경찰에게 보여줬다. 화면에는 선명했다. 박진호가 정순을 미는 장면, 정순이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 그리고 박진호가 정순의 뺨을 때리는 장면. 찰칵 찰칵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기록된 폭력. 경장의 얼굴이 굳었다.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젊은 순경이 박진호에게 다가갔다.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박진호는 주머니를 뒤적였다. 손이 떨렸다. 신분증을 꺼내 건넸다. 순경이 신분증을 확인했다. 박진호 45세. 거주지 구미시. 그 순간 국밥집 밖에서 차 한 대가 급정거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다. 진호야. 이게 무슨 짓이야? 40대 중반의 남자. 정장 차림. 박진호보다 체격이 좋고 얼굴에는 권위가 서려 있었다. 박진호가 그를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과장님. 김태성 과장. 박진호가 다니는 건설회사의 현장 책임자였다. 그리고 지역 유지 중 한 명이었다. 김태성은 경찰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넸다. 저는 대한건설 김태성입니다. 이 친구가 제 부하 직원인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경장이 명함을 받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책임지시겠다니요? 이건 명백한 폭행 사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피해자분께 합의금을 드리고. 합의금? 정순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당신은 지금 돈으로 이 일을 덮으려는 겁니까? 김태성은 정순을 쳐다봤다. 처음에는 가벼운 시선이었다. 그저 노인 한 명.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하지만 정순의 눈빛을 본 순간 그는 느꼈다. 이 사람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정순은 천천히 김태성에게 다가갔다. 나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정의가 필요해요. 할머니, 제 부하 직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 일이 크게 번지면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도 이 동네도. 이 동네? 정순이 되물었다. 당신들이 추진하는 재개발 말하는 겁니까? 김태성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어떻게? 나는 늙었지만 멍청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노인들을 내쫓으려는 거 알고 있어요. 재개발 명목으로 이 동네를 싹 밀어버리려는 거. 그래서 노인들을 모욕하고 괴롭히고 떠나게 만드는 거.
국밥집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정순을 쳐다봤다. 김태성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정수는 재킷 안쪽에서 작은 훈장 케이스를 꺼냈다. 천천히 열었다. 반짝이는 훈장. 나는 이 나라를 위해 싸웠어요. 전쟁터에서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지킨 이 나라에서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쫓겨나야 합니까?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나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이 일은 법정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이 동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전국이 알게 될 겁니다. 김태성의 얼굴이 굳었다. 그 순간 경장의 휴대폰이 울렸다. 네, 경장입니다. 네. 국회의원실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경장이 전화를 끊고 정순을 쳐다봤다. 할머니 혹시 국회의원 김도윤 의원님이 따님이신가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장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오신다고 하시고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박진호와 김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수는 입가의 피를 다시 닦았다. 그리고 박진호를 마지막으로 쳐다봤다. 당신은 이제 끝이에요. 정수는 국밥집 한쪽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입가의 피는 이소정이 가져온 물수건으로 닦았다. 부은 뺨은 얼음주머니로 식혔다. 휘어진 안경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녀의 자세는 여전히 곧았다. 할머니, 병원 가셔야 해요. 뺨이 너무 부었어요. 소정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정수는 작게 미소 지었다. 전쟁터에서 총알 파편에 맞았을 때보다는 낫구나. 소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국밥집 한쪽 구석, 박진호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경찰이 그를 지키고 있었다. 도주 방지를 위해서였다. 옆에 선 김태성 과장은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봤다. 과장님, 저 어떡하죠? 박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닥쳐. 지금 생각 중이야. 김태성의 목소리는 차갑했다. 그는 이미 계산하고 있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무마할지, 회사에 얼마나 피해가 갈지, 자신의 입지는 어떻게 될지. 국회의원 어머니를 때렸다니. 이건 큰일이야. 재개발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 김태성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의원님. 저 김태성입니다.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 전화 너머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인가? 우리 직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김도윤 의원 어머니입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뭐라고? 지금 경찰도 와 있고 사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중재를 좀. 자네 미쳤나? 김도윤이 누군지 알고 하는 소리인가? 그 사람은 우리 당 소속도 아니고 무엇보다 재개발 비리를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야. 이건 우리 모두 끝날 수도 있어. 전화가 끊겼다. 김태성은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다. 국밥집 밖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경찰차가 와 있고 노인이 폭행당했다는 소문.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의원이 온다는 소문. 뭔 일이래? 노인네 한 분이 맞았다는데. 국회의원 어머니래. 헐, 진짜? 동네 사람들이 국밥집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다. 정수는 그 시선들을 느꼈다. 호기심 어린 눈빛, 동정의 눈빛, 불편함의 눈빛.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이제 시작이야. 이 일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야. 오전 11시 30분. 국밥집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중년 여성 한 명이 들어왔다.
정장 차림,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 손에는 노트북 가방. 할머니. 김도윤이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도윤이 달려와 그녀를 안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병원은 가셨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단 있는 국회의원의 목소리가 아니라 딸의 목소리였다. 괜찮아. 도윤아, 엄마는 괜찮아. 정수는 딸의 등을 토닥였다. 도윤은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부은 뺨, 터진 입술, 휘어진 안경.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도윤은 천천히 돌아섰다. 박진호를 쳐다봤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때린 사람입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음처럼 차갑했다. 박진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대답하세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때렸습니까? 저는, 네, 맞습니다. 김태성이 나섰다. 저는 대한건설 김태성입니다. 이 직원의 상관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책임? 도윤이 김태성을 쏘아봤다. 당신들이 책임질 수 있는 일입니까? 75세 노인을 6.25 참전 유공자를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모욕하고 폭행한 것을 돈으로 책임진다는 겁니까? 김태성은 말문이 막혔다. 도윤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다. 경찰에게 건넸다. 저는 국회의원 김도윤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입니다.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압력이 들어오면 저에게 즉시 연락해 주십시오. 경장이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도윤은 다시 어머니에게 돌아왔다.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왜 진작 전화 안 하셨어요? 도윤아, 너 바쁜 거 알잖아. 엄마 일로 신경 쓰게 하기 싫었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엄마가 제일 중요하죠.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다. 참았다. 정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도윤아, 엄마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이 일을 크게 만들어줘. 도윤이 어머니를 쳐다봤다. 엄마, 이건 엄마만의 일이 아니야. 이 나라의 모든 노인이 겪는 일이야.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무시받고 차별받고 폭행당하는 일. 엄마는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엄마는 전쟁터에서 사람들을 살렸어. 이 나라를 지켰어. 그런데 지금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이 나라에서 쓸모없는 인간 취급을 받아. 재개발한다고 발전한다고 노인들을 내쫓으려 해. 정수는 국밥집 안을 둘러봤다. 이곳을 봐. 30년 된 국밥집이야. 동네 사람들의 추억이 담긴 곳이야. 그런데 재개발한다고 다 밀어버리려 해. 노인들도 추억도 역사도 다 지워버리려 해.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도윤은 일어서서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타이핑이 시작됐다. 빠르고 정확한 타이핑. 10분 후 도윤은 노트북을 닫았다. 올렸어요. 뭘? 제 SNS예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전부. 그리고 기자들한테 보도 자료도 보냈어요. 도윤은 휴대폰을 보여줬다. 화면에는 게시글이 떠 있었다. 오늘 우리 어머니가 폭행당했습니다. 국회의원 김도윤. 오늘 오전 경북 구미의 한 국밥집에서 우리 어머니 박정순 75세님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머니는 6.25 전쟁 참전 간호장교 출신입니다. 전쟁터에서 부상병을 살렸고 이 나라를 지킨 분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모욕을 당하고 밀쳐지고 뺨을 맞았습니다. 가해자는 지역 건설회사 직원입니다.
그는 재개발을 이유로 노인들을 내쫓으려는 세력의 일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노인 혐오, 약자 차별, 그리고 재개발 비리가 만들어낸 구조적 폭력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어르신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해시태그 노인 폭행, 해시태그 구미국밥 집사건, 해시태그 존엄, 해시태그 정해. 게시글 아래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정순의 부은 뺨, 터진 입술, 그리고 손에 든 참전 유공자 훈장. 도윤이 휴대폰을 내려놓자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띵, 띵, 띵띵띵. 댓글, 공유, 좋아요. 1분도 안 돼 수백 개가 넘었다. 정수는 딸을 쳐다봤다. 시작됐구나. 네, 엄마. 이제 온 나라가 알게 될 거예요.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혼자가 아니에요. 오후 12시 30분. 김도윤의 SNS 게시글은 순식간에 확산되고 있었다. 댓글은 1,000개를 넘어섰고 공유는 5,000건을 돌파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구미국밥집, 노인 폭행, 김도윤 의원 어머니가 동시에 올랐다. 국밥집 밖에는 취재진이 모이기 시작했다. 지역 방송국 기자, 신문사 기자, 그리고 유튜버들까지. 저기 국회의원 차예요. 의원님,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국밥집 안 도윤은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 엄마, 기자회견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자회견? 네. 지금 온 나라가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어요. 엄마가 직접 말씀하셔야 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수는 잠시 망설였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었다. 전쟁터에서도 군 생활에서도 그녀는 늘 뒤에서 사람들을 돌보는 역할이었다. 앞에 나서는 것은 익숙하지 않았다. 엄마, 두려우세요? 아니야. 두렵지는 않아. 정수는 고개를 들어 국밥집 밖을 쳐다봤다. 카메라, 기자들, 사람들. 다만, 내가 이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나보다 더 힘든 노인들이 많아. 혼자 사는 노인, 아픈 노인, 가난한 노인. 나는 딸이 국회의원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받는 거야. 다른 노인들은 맞아도 아무도 관심 안 가져.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다. 그래서 더 하셔야 해요, 엄마. 엄마가 말씀하시면 다른 노인들의 목소리도 들릴 거예요. 엄마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노인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깨달을 거예요. 정수는 딸을 쳐다봤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어린 딸이 이제는 자신을 이끄는 어른이 되었다. 알겠다. 아마. 정수는 천천히 일어섰다. 오후 1시. 국밥집 앞에 임시 브리핑 공간이 마련됐다. 접이식 테이블 하나, 의자 2개. 그 뒤로 국밥집 간판이 보였다. 할매국밥. 카메라가 일제히 정순을 향했다. 플래시가 터졌다. 정수는 의자에 앉았다. 도윤이 옆에 앉았다. 부은 뺨, 터진 입술, 휘어진 안경 그대로였다. 감추지 않았다. 시작하겠습니다. 도윤이 말했다. 먼저 오늘 사건의 피해자이신 우리 어머니 박정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쳐다봤다. 수십 개의 렌즈가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수백만 명이 이 장면을 보고 있을 것이었다. 정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제 이름은 박정순입니다. 올해 75살입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는 1950년 21살에 육군 간호장교로 입대했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였습니다. 저는 야전병원에서 부상병을 돌봤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포탄이 터지는 곳에서
저는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하지만 정수는 멈추지 않았다. 전쟁이 끝나고 저는 20년간 군에서 복무했습니다. 간호장교로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1970년에 전역했고 이곳 구미에 정착했습니다. 정수는 국밥집을 돌아봤다. 50년을 이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딸을 낳았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5년간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시 카메라를 쳐다봤다. 오늘 제가 이곳 국밥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여긴 내 자리가 아니야, 늙은이. 그리고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일어섰을 때 그 남자는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뺨을 가리켰다. 카메라가 일제히 주민했다. 저는 75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다. 전쟁도 가난도 외로움도. 하지만 오늘 느낀 감정은 달랐습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모욕감이었습니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쓸모없다는 이유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국밥집 밖에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기자들이 펜을 놀렸다. 카메라가 돌아갔다. 유튜버들이 실시간 방송을 켰다. 정수는 계속 말했다. 저는 이것이 저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 나라의 수많은 노인이 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식당에서, 길거리에서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밀려나고 모욕당합니다. 정수는 재킷 주머니에서 훈장 케이스를 꺼냈다. 천천히 열었다. 이것은 제가 국가로부터 받은 참전 유공자 훈장입니다. 제가 이 나라를 위해 싸웠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훈장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그저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카메라가 훈장을 클로즈업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노인을 이렇게 대하게 된 걸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나이 들물 수치로 여기게 된 걸까요? 정수는 잠시 멈췄다.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오늘 저를 폭행한 사람은 지역 건설회사 직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된 바에 따르면 그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자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 동네는 재개발 대상 지역입니다. 오래된 건물들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죠. 발전은 필요합니다. 정수는 국밥집을 가리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누가 희생됩니까? 이곳에 오래 살아온 노인들입니다. 30년, 40년을 이곳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나가야 합니다. 보상금으로는 새 아파트를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더 싼 곳으로, 더 외진 곳으로 밀려납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리고 재개발업자들은 노인들을 방해물로 여깁니다. 늙은이들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괴롭힙니다. 모욕합니다. 폭행까지 합니다. 노인들이 스스로 떠나게 만들려고.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폭력입니다. 노인을 배제하고 차별하고 지워버리려는 이 사회의 폭력입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섰다. 카메라가 그녀를 따라 올라갔다. 저는 이 사건을 법정까지 가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노인들을 괴롭혔는지 모두 밝힐 것입니다. 정수는 훈장을 가슴에 달았다. 저는 전쟁터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다. 이 나라의 모든 노인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쓸모없지 않습니다.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나라를 만든 사람입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말씀드립니다. 언젠가 당신도 늙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지금 우리가 노인을 대하는 방식이 미래의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기자회견이 끝났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다. 박수 소리가 국밥집 골목을 가득 채웠다. 정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 전쟁터에서도 남편을 보내면서도 혼자 살면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 그 눈물이 마침내 흘렀다. 도윤이 어머니를 안았다. 잘하셨어요,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오후 2시. 정순의 기자회견 영상은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랐다. 댓글이 폭발했다. 눈물이 난다. 우리 할머니 생각난다.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당할까봐 무섭다. 재개발 비리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박정순 할머니 존경합니다. 공유는 10만 건을 넘었다. TV 뉴스 속보가 떴다. 구미 국밥집 노인 폭행 사건 재개발 비리 의혹 확산. 그리고 대학생 이민재가 촬영한 영상도 공개됐다. 박진호가 정순을 미는 장면. 정순이 넘어지는 장면. 박진호가 정순의 뺨을 때리는 장면. 영상은 1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다. 온 나라가 분노했다. 진실이 기록됐다. 그리고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후 4시. 구미경찰서 수사과. 박진호는 조사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술은 완전히 깼고 현실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박진호 씨,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피해자 박정순 씨를 폭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년의 형사가 물었다. 박진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75세 노인을 밀치고 뺨을 때렸다는 겁니까? 아니, 그게... 박진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형사는 책상 위에 파일을 넘겼다. 당신은 대한건설 소속입니다. 그리고 대한건설은 현재 구미시 원평동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맞습니까? 네. 피해자 박정순 씨가 사는 지역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됩니까? 박진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형사가 테이블을 탁 쳤다. 대답하십시오. 네.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폭행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재개발을 위한 계획적 협박 행위로 볼 수 있겠군요. 박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술 먹고 실수한 거예요. 회사는 관계없어요. 회사는 관계없다? 형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원평동 재개발 구역에서 노인 대상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협박, 기물 파손, 소음 발생, 그리고 폭행까지. 모두 재개발 반대 주민들을 타깃으로 한 것들입니다. 형사는 박진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이것들이 모두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후 5시. 국회의사당 김도윤 의원실.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구미시 재개발 관련 자료가 가득했다. 의원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보좌관이 들어왔다. 무슨 제보? 원평동 재개발 구역 주민들입니다. 익명으로 제보를 보냈는데요. 재개발 업체가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보좌관은 태블릿을 건넸다. 화면에는 여러 사진과 문서가 있었다. 새벽 2시에 공사 장비를 가동시킨 사진. 노인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린 사진. 빨리 나가라는 협박 전단지. 수상한 남자들이 노인들을 미행하는 CCTV 영상. 이건...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더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 측이 노인들에게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금을 제시했고 거부하면 협박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노인들은 폭행을 당했지만 신고하지 못했답니다. 왜 신고하지 못했죠? 두려워서요. 가해자들이 신고하면 더 심하게 당할 것이라고 협박했답니다. 그리고 보좌관이 목소리를 낮췄다. 지역 경찰 일부가 재개발 업체와 유착되어 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자료 정리해서 검찰에 넘기세요. 그리고 국토부에도 감사 요청하세요. 알겠습니다. 보좌관이 나가려 할 때 도윤이 다시 불렀다. 잠깐만요. 이 재개발 사업, 지역 정치인 중에 연루된 사람 있습니까? 보좌관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구미시의회 의원 서너 명, 그리고 국회의원 한 명도 연관되어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누구죠? 민성당 이병철 의원입니다. 대한건설 대주주의 처남이고 재개발 사업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었다. 증거 확보하세요. 철저하게. 오후 6시. 대한건설 본사 대표이사실. 장석원 대표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박정순의 기자회견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이것은 구조적인 폭력입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울렸다. 장석원은 리모컨으로 TV를 껐다. 김 과장은 아직 안 왔나? 비서가 대답했다.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김태성이 들어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땀이 흐르고 있었다. 대표님, 앉게. 장석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다. 김태성은 소파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자네 부하 직원이 큰일을 냈더군.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제대로. 관리? 장석원이 김태성을 쏘아봤다. 관리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우리 회사 전체의 문제가 됐어. 언론이 들끓고 검찰이 움직이고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하고 있어. 장석원은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던졌다. 원평동 재개발 사업 1조 원짜리 프로젝트야. 그런데 지금 이게 다 날아갈 위기에 처했어. 한 늙은이 때문에. 대표님, 제가 수습하겠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합의금? 장석원이 비웃었다. 자네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나? 피해자가 누군지 알아? 국회의원 어머니야. 그것도 국토교통위 간사. 우리 사업을 심의하는 사람이라고. 김태성은 식은땀을 흘렸다. 그리고 피해자는 6.25 참전 유공자야. 온 나라가 동정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 그건 뇌물로 보일 뿐이야. 장석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을 내다봤다. 자네 부하 직원 박진호. 그 사람 자르게. 네. 해고해. 당장. 회사와 무관하다고 발표하고. 하지만 대표님, 그러면 박진호는 그 사람이 중요한가, 회사가 중요한가? 장석원의 목소리는 냉혹했다. 회사를 살리려면 희생양이 필요해. 박진호가 개인적으로 저질렀다고 발표하고 우리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거야. 김태성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자네. 장석원이 김태성을 돌아봤다. 자네도 책임을 져야 해. 사표 써. 대표님. 현장 책임자였잖아. 부하 직원 관리 못한 책임. 자네도 나가야 회사가 산다. 김태성은 무너지는 것 같았다. 20년간 다닌 회사. 이제 과장까지 올라왔는데. 가족이 있는데. 집 대출이 남아있는데. 대표님 제발. 나가게. 장석원은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다. 오후 7시. 구미시 원평동.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도윤이 함께 왔다. 엄마, 오늘은 제가 여기서 자야겠어요. 괜찮아.
도윤이는 서울 가서 일해야지. 엄마가 더 중요해요.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무섭지 않으세요? 뭐가? 이렇게 큰일이 되어버렸잖아요. 온 나라가 주목하고 있고 재개발 업체랑 싸워야 하고. 정수는 미소 지었다. 무섭지 않아. 오히려 후련해. 후련해요? 응. 평생 참고 살았거든. 전쟁터에서도 군대에서도 혼자 살면서도 늘 참고 견디고 조용히 살았어.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어. 정수는 창밖을 내다봤다. 그리고 깨달았어.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 나라에 나처럼 힘든 노인들이 많고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구나.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윤아, 엄마는 이제 물러서지 않을 거야. 끝까지 싸울 거야. 도윤은 어머니를 안았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엄마. 끝까지. 그날 밤, 검찰이 움직였다. 대한건설 본사 압수수색. 구미시 재개발 조합 사무실 압수수색. 연루된 정치인들 소환 조사. 사건은 단순한 폭행에서 재개발 비리와 노인 혐오, 그리고 정치 부패로 확대됐다. 온 나라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박정수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 75세 노인. 전쟁을 견뎌낸 간호장교. 이제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 석 달 후. 2025년 12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가득 차 있었다. 기자들, 시민들, 그리고 전국에서 모인 노인들. 모두가 이 역사적인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박진호가 앉아 있었다. 수척해진 얼굴, 깊이 파인 눈가. 석 달간의 구속 수사가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 옆에는 대한건설 장석원 대표 김태성 전 과장, 그리고 민성당 이병철 의원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검사석에는 특별수사팀이 자리했다. 그리고 원고석에는 박정순이 앉아 있었다. 도윤이 그녀의 옆에 있었다. 정수는 더 이상 휘어진 안경을 쓰지 않았다. 새 안경이었다. 뺨의 상처도 아물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판사 입정하십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방청석의 모든 사람이 일어섰다. 재판장이 자리에 앉았다. 60대 초반의 여성 판사. 엄숙한 표정이었다. 착석하십시오. 모두가 앉았다.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2025고합 3847호 폭행 및 재개발 과정에서의 조직적 범죄 사건. 지금부터 선고를 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다. 재판장은 천천히 명확하게 읽어내려갔다. 먼저 피고인 박진호에 대하여. 박진호가 몸을 떨었다. 피고인은 2025년 9월 30일 구미시 원평동 소재 음식점에서 피해자 박정순 당시 75세를 폭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고 이어 뺨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장은 박진호를 쳐다봤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노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폭행을 가했으며 피해자의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노인 혐오와 차별이 만들어낸 범죄입니다. 더욱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 아니라 재개발 과정에서 노인 주민들을 내쫓기 위한 조직적 범죄의 일환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박진호의 머리가 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 박진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다음 피고인 장석원에 대하여. 대한건설 대표가 얼굴을 들었다. 표정은 굳어 있었다. 피고인은 대한건설의 대표이사로서 원평동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노인 주민들을 괴롭히고 협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재판장은 증거 서류를 들어 올렸다.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부하 직원들에게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떠나도록 압박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를 위해 소음 발생, 협박, 기물 파손 등을 묵인하거나 조장했습니다. 이는 주거침입, 협박, 재물 손괴, 그리고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재개발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따라서 피고인 장석원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합니다. 장석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음 피고인 이병철에 대하여. 국회의원 출신 이병철이 고개를 들었다. 이미 의원직은 박탈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공적 권한을 남용하여 재개발 사업 인허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대한건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재판장은 이병철을 똑바로 쳐다봤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히려 약자인 노인들을 억압하고 사익을 챙기는데 공적 권한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이병철에게 징역 7년 및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정숙. 재판장은 마지막 서류를 펼쳤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노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방청석 전체에 울렸다. 노인은 우리의 과거이자 미래입니다. 그들은 이 나라를 만든 사람들이며 우리 모두가 언젠가 도달할 모습입니다. 노인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정순을 쳐다봤다. 피해자 박정순 씨는 이 사건을 통해 침묵하던 수많은 노인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재판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부는 이 판결이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판결이 우리 사회가 노인을 존중하고 세대 간 연대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선고를 마칩니다. 방청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도윤이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가 이겼구나.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법정을 나서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자들, 시민들, 그리고 전국에서 모인 노인들. 박정수님, 축하드립니다. 할머니,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플래시가 터지고 환호가 울렸다. 정수는 천천히 걸어 나왔다. 마이크가 그녀 앞에 쏟아졌다. 할머니,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정수는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오늘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이것은 제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침묵하던 노인들, 차별받던 약자들, 그리고 정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승리입니다. 정수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노인이 모욕당하고 차별받고 외로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쫓겨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커졌다.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인을 존중하는 사회, 세대가 함께 사는 사회,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수는 주먹을 쥐었다. 저는 75세입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계속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십시오. 박수가 터졌다. 환호가 울렸다. 정수는 미소 지었다. 6개월 후 구미시 원평동 재개발 계획은 전면 재검토됐다.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됐다. 노인들의 주거권이 보장됐고 보상금도 현실화됐다. 할매 국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오히려 손님이 더 많아졌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여기가 그 유명한 국밥집이구나. 박정순 할머니가 오시는 곳이래. 정수는 여전히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국밥집을 찾았다. 같은 자리, 같은 메뉴.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소정이 옆에 앉았다. 국밥집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면서 대학을 졸업했다. 이민재도 함께했다. 그는 이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수많은 상을 받았다. 그리고 전국에서 편지가 왔다. 할머니,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존엄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정수는 국밥집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다. 새로 지어진 작은 공원이 보였다. 존엄의 광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 한가운데 작은 조형물이 서 있었다. 한 노인이 곧게 서 있는 모습. 정순의 모습이었다. 조형물 아래에는 명판이 있었다. 존엄은 나이로 측정되지 않는다. 박정순 1950. 6.25 전쟁 참전 간호장교. 노인 인권운동가. 정수는 국밥 한 숟가락을 떴다. 여전히 따뜻했다. 여전히 맛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삶은 계속됐다. 정수는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싸웠다. 그리고 이겼다. 하지만 가장 큰 승리는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존엄을 지킨 것. 나이 들어도 약해져도 혼자여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킨 것. 그리고 그 존엄이 다른 이들에게도 퍼져나간 것. 정수는 미소 지었다. 75세. 아니, 76세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삶이 계속되는 한 존엄을 위한 싸움도 계속될 것이었다. 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허리를 곧게 폈다. 간호장교의 자세, 전사의 자세, 그리고 한 사람의 자세. 고맙습니다. 정수는 주인 할머니에게 인사했다. 그리고 국밥집 문을 열고 나갔다. 밖에는 봄 햇살이 가득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에필로그. 박정순의 사건 이후 대한민국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노인 학대 처벌이 강화됐다.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의무화됐다. 그리고 세대통합위원회가 설립되어 노인과 젊은 세대의 소통이 활성화됐다. 박정수는 그 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이 되었다. 그녀의 싸움은 한 사람의 존엄을 넘어 온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